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사회수업 함께하는 윤석재 선생님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선생님하고 그 전에 두 번 수업했던 것, 선생님도 한번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혹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민망하고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시간에 쫓겨서 너무 말을 빨리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준비했던 내용만큼 이야기를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웃으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분이 안 좋거나 막 화난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권 침해를 어떤 경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인권이 침해됐을 때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도움받을 수 있는가, 또 인권, 그 중에서도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한정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기본권이 제한되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인권 침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화면에 세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 꼭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키가 작다고 타지 못하게 했다. 자, 이게 과연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인 친구가 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승무원 채용 시험에서 떨어졌대요. 과연 이건 인권 침해인가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제가 범죄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며 갑자기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었어요. 경찰서 유치장이라고 하는 건 경찰서에 가면 작은 감옥처럼 이렇게 철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사례 중에 인권 침해인 것과 인권 침해가 아닌 것,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인 것, 나와 다, 그리고 아닌 것, 가가 되겠죠. 이유를 한번 볼게요. 먼저 가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는데 자유롭게 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키가 작다는 이유로죠. 분명히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차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요. 놀이기구를 탔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즉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 사례는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나는 인권 침해였죠.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남자라는 이유로 승무원 채용시험에서 떨어졌다. 무엇을 이유로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별이죠, 성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본권 중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경찰이 범죄자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경찰서 유치장에 갑자기 가두었대요. 아무리 범죄자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의 몸을 어느 공간에 가둬버린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본권들 중에서 자유권을 떠올려 봅시다. 자유권의 내용들 중에 신체적 자유가 있었고, 그 신체적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불법으로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있었죠. 즉 여기에서는 동의 없이 감금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 신체적 자유가 침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례 잘 구분해 주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권 침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의 의미는 개인이나 단체, 국가기관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범하여 해를 입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권 침해라고 하는 건 개인이나 단체, 국가기관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범한다 그랬죠. 그 말은 꼭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힘이 센 사람이거나, 아니면 국가거나, 이런 힘이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그런 존재들만 인권 침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도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들끼리도.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인권 침해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인권 침해는 왜 발생하는가? 세 가지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때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왔으니까 저 사람은 못 살 거야. 아마 우리나라 돈 10,000원이면 저 사람은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막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그 특정 국가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시킨 인권 침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의 잘못된 관습 때문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지금 보면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경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또는 학생은 특히 남학생은 머리가 짧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불합리한 법과 제도 때문이다. 과거에 과외금지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과외를 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근데 과거에는 과외를 함으로써 돈 있는 사람은 과외를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과외를 못하고 또 학교에 교육이 있는데 누군가는 과외를 하고 누군가는 과외를 하지 않는다? 이건 평등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금지시켰었어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과외를 하고 있죠. 즉, 이 불합리한 법이라고 하는 과외 금지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법과 제도 때문에 과외 금지라고 하는 인권 침해가 나타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권 침해의 유형을 알아볼 건데요. 가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노인이라던가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생존권이라던가 생존권이 침해되고 또는 영양실조 같은 게 걸려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생명이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납니다. 또 고정된 성 역할,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고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하나의 인권 침해가 됩니다. 그 다음 가정에서 부모님이라던가 또는 형제 자매에 의해 이루어지는 폭언, 굉장히 상처받는 말들이 막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인권 침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 집단으로 따돌림을 한다거나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를 따돌린다거나 괴롭히면 그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인권이 침해되죠. 그 친구는 아마 신체의 자유도 침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경험하기도 할 거고요. 인간답게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체벌. 누군가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맞는다라고 하는 것,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만연해 있는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이 성적 차별이죠. 성적이 좋은 친구에게는 문제집을 하나 준다거나 또는 성적이 좋은 친구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또는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너는 왜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러니? 이런 식으로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거의 없을 텐데 직장에서도 채용과 임금에서 차별 대우와 같은 인권 침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나 사례를 떠올려 볼게요. 남자라는 이유로 승무원이 될 수 없었다. 승무원 채용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거죠.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도 차별 대우받는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 과도한 업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그중에서 특히 휴식을 취할 권리 같은 게 좀 침해될 수 있겠죠. 하나의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폭행이라던가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이런 범죄들 당연히 인권 침해가 되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개인과 개인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한다면 국가에 의해서도 인권 침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정부의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부라던가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국민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검열로 인해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과거에 7, 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대요. 검열이라고 하는 건 미리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러이러한 기사를 써야지라고 딱 기사를 쓰면 바로 신문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정부가 그 기사를 미리 읽어봐요.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거나 또는 특정한 정치 권력의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을 적었다라고 하면 그 기사를 삭제해버립니다. 그런 경우 그 기자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의심스럽다고 강제로 수갑을 착용하게 한다. 이것 또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공권력이 이번엔 적절히 행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거는 정부의 공권력이 행사돼서 인권이 침해된 거고요. 두 번째 건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인권이 침해된 거예요. 자, 신도시의 학교 부족. 지금 충남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신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되고 학교가 들어서곤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동네의 학교인데 한 반에 40명이 넘어가고 또 한 학년에 14반, 15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 반의 학생 수가 너무 많아지면 학생 수가 적은 경우보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 거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더 밀집해 생활해야 되는 거죠.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마 선생님들도 조금 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지어져서 학교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짓는 힘, 그거 공권력이잖아요. 학교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인권 침해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경찰이 내가 맡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보고도 말리거나 아니면은 폭행을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 않고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자, 경찰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폭행 사건을 방지해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 그건 공권력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를 과도하게 설치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집이 거의 비춰질 정도의 CCTV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불법 도청.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엿듣는 걸 도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시민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도청한다. 이런 것 또한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신저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 노란색 배경의 메신저를 만약 국가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조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대화를 주고받는지, 내가 카톡방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부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또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본권, 뭐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이러한 기본권들은 무한정 항상 언제든지 보장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한되기도 하거든요. 자, 화면에 헌법 제37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업했던 친구들에게는 그냥 외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자,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즉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이 세 가지 이유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 예를 들어 볼게요. 군부대가 있는 쪽을 가면, 군부대 있는 지역을 가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라고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고요. 그 안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또는 사진을 촬영할 수 없어요. 난 내가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내 자유를 막는 거지? 근데 막고 있죠. 이게 바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군사시설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 곳이죠.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군사시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서유지. 음주단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 먹고 내 돈 내고 내가 술 먹고 내가 운전하는 건 나의 자유지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찰에 의해 단속을 하죠. 경찰이 단속을 하죠. 경찰이 단속을 함으로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거고, 운전하지 못하게 예방을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공공복리를 위하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개발제한구역.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한다. 왜냐? 환경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라고 하는 공익을 위해서는 나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한다. 필요하지 않은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만 해라 이 얘기죠. 법률로서, 법률이라고 하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가. 자, 기본권을 제한할 때 권력자라고 해서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니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은 누가 만드느냐? 국회가 만듭니다. 그럼 국회는 국회는 어떤 기관이냐?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동의한 법률에 따라 제한한다. 즉 우리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우리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줄을 봅시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근본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지만 제한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조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잘못 이야기했는데 헌법 제37조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앞에 동그라미 2가 붙어있죠. 헌법 제37조 2항. 동그라미 2는 두 번째 항목이다라는 얘기예요. 헌법 제37조 2항을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봤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즉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자,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목적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죠. 첫 번째, 국가 안전보장. 두 번째,
질서 유지. 세 번째, 공공복리.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제한하는 수단이 적합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방법이 적합한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고기 잡을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죠? 물고기 잡으려면 뭐 낚싯대가 있다거나 낚싯바늘이 있어야 되고 그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물을 던져야 되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을 때 젓가락을 들고 나오거나 빨래집게 같은 걸 들고 나오면 안 되겠죠.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에 적합한 방법, 수단을 써야 되겠죠.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여야 한다.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정당합니다. 왜 정당하냐? 그들의 신상이 공개되곤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붙잡고서 이 사람은 성범죄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막 집집마다 다 가서 얘기해주고 인터넷에 항상 올려놓고 하는 건 아니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던가 또는 교육기관에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받는 피해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제한으로 인해 받는 피해는 최소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합니다. 방금 전의 사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그 성범죄자는 뭐 개인정보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도 침해당할 거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이런 것도 침해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침해당하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러한 사익보다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 정의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의로운 가치, 공익이 성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정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선생님이 다시 불러줄게요. 보호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 보호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법원에서 인정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죠.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인 사례는 지금 이 네 가지 사례 모두 기본권을 제한하고는 있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비춰봤을 때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 한번 찾아봅시다. 이 기본권의 제한은 정당하다.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몇몇 친구들이 이야기 잘 해주고 있는데요. 1번입니다. 1번.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5살이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거죠.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25살이 안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국회의원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도 선거에 참여, 선거권보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늦게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별 문제되지 않는 정당한 제한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해가 진 이후에 집회를 금지했다. 이거 과거에는 금지했었습니다. 해가 지면 집회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져서 지금은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집회 어떤 게 있죠? 자, 해가 진 이후에 깜깜한 상태에서 우리가 집회, 촛불 집회 같은 것. 그러니까
야간에 해가 진 이후에 집회를 못하다가 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새로운 집회 문화가 촛불 집회인 겁니다. 세 번째, 수영자의 편지를 교도관이 임의로 검열했다. 수영자는 형 집행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징역 2년 딱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수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수영자들이 편지를 쓸 때 봉투를 열어서 교도관에게 제출해야만 했어요. 그러면 교도관은 맘대로 편지를 꺼내서 읽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은 기본권,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다.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다라고 해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편지를, 그러니까 편지 봉투를 봉해서 편지 봉투를 닫아서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뭐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도관이 편지를 검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검열할 때는 반드시 내가 당신의 편지를 검열합니다 라고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마지막,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집회에 대해 군대를 보내 진압한 사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4개의 단체가 있고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단체에 의한 차별을 당한 경우 진정을 제기해서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고충민원이라던가 행정심판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고요. 법원에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단체에 의한 차별을 당한 경우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데요. 진정이라고 하는 것,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나 인권침해 당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인권침해 당했으니 조사해서 어떻게 조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진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했더니 진짜 인권침해다. 그러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합니다. 바꾸세요. 고치세요. 잘못을 바로 잡으세요. 라고 권고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권고는 한계가 하나 있어요. 자, 권고 조치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이건 인권침해입니다. 시정하세요. 바꾸세요. 라고 권고를 했는데 권고한다는 말 자체가 바꿔라, 안 바꾸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바꾸세요.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요? 이런 권유의 의미죠. 그렇게 권유했는데 우리는 안 바꿀 거예요 라고 한다 해서 강제로 바꾸게끔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학교 입학이 결정이 됐는데 그 학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교육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다른 학교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학을 꺼려했대요. 이것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한 거기 때문에 인권 침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회사 규정. 그러니까 뭐 회사 안에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뭐 전무, 부장, 과장, 차장 막 이렇게 직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했던 거죠. 예를 들어 뭐 부장님은 62살까지 일할 수 있는데 뭐 대리님은 60살까지만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고 있는 회사 규정이 있었어요. 어떤 회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서 인권침해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나 사례를 기억나나요? 나 사례. 인권침해가 인권침해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봤을 때의 그 나 사례, 바로 여기에는 이 결정 사례에서 따갖고 온 건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뽑지 않으려고 했대요. 객실 승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스튜어디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남성을 뽑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이것은 인권침해다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남성을 객실 승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용 수저를 제공한 학교가 있었대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밥을 먹는데 성인이 사용하는 큰 젓가락과 숟가락을 이용해야 된다? 어렵겠죠. 밥을 제대로 먹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 또한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가인권위원회와 이번에 나온 국민권익위원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가, 국민.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구분하도록 합시다.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하는데 잘못을 했다. 잘못된 법 집행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위법하게, 즉 법을 위반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는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사안의 조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둘을 구분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건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요구한다. 국가기관이 법을 집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권이 침해됐으니까 한번 조사해서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런 게 고충민원이라고 한다면 행정심판은 잘못됐으니 바로잡아라. 바로잡아달라. 라고 조금 더 법에 따라 조금 더 공적으로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사례. 자,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죠, 우리가. 근데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납부고지서가 있어요. 근데 이 납부고지서를 제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된다,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세금을 밀렸습니다. 체납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가 내려온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분명히 세금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실제로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가 내리는 동안 주정차 위반 단속을 했대요. 어린이집 차량, 노란색 차량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도로에서 아무데나 차를 세우거나 아니면 주차해 두면 당연히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이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를 지금 이 장소가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이라고 해도 아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내려주면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주 잠깐 차량 양쪽 비상등이 깜빡깜빡거리는 비상등을 켜놓고서 잠깐 내려주고 갔는데 그 사이에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를 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고충민원이 제기됐고 구제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그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어떤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문제가 오류가 난 거예요. 국가 자격증 굉장히 중요하죠. 취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오류였어요. 거기다 이 자격증은 합격, 불합격이 나뉘는 그런 자격증이었던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오류라서 사람들이 대거 불합격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문제 오류인 걸.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문제를 출제했고 또 그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불합격했는데 이걸 우리 불합격 처리를 해버렸다? 이건 너무 부당한 처분을 했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이 불합격한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류인 문제가 이제 모두 다 맞았다고 처리가 되거나 또는 없던 문제인 것처럼 처리가 된 거죠. 그 다음
성인으로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가 돼버렸어요. 이때 나는 성인으로 속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학생은, 저 사람은 성인이다, 어른이다. 그리고 신분증 환부사까지 했는데 신분증을 위조해서 실제로 성인의 나이였다.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술을 팔았는데 왜 영업정지냐? 라고 해서 이건 너무 부당한 처분입니다. 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에서는 원래 200일 정도의 영업정지였다라고 한다면 100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완전히 영업정지가 없어지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결정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법원을 통해서도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합니다. 소라고 하는 거,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다툼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소 제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법원이 시정을 명령하거나 아니면 네가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해라라고 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 법원을 통해서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때는 해당 사안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자, B가 안 갚고 있습니다. A의 재산권이 침해됐죠. A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 B, 너 왜 A한테 돈 안 갚아? 빨리 돈 갚아! 라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네가 안 갚고 있는 동안에 A가 손해를 봤으니 원래 100만 원만 빌려줬는데 120만 원 갚아! 라고 결정을 내리죠. 손해배상까지 합쳐서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장점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떤 영향력이 발휘되느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처벌되거나 또는 무엇이 잘못인지가 결정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범죄가 예방되고 또 똑같은 유형의 인권 침해가 예방됩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못 받아서 B가 A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돈을 갚게끔 법원이 결정을 내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손해배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돈을 잘 갚을 거다 이겁니다. 범죄라던가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내용도 많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는 간단하게 배우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정치화법과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공권력이나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된 사안이라던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라던가 지금 이야기한 거 아까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었죠. 그거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했거나 또는 어떤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안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요. 만약에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권리를 구제해 줍니다. 그걸 우리는 헌법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왜 판단하느냐? 기본권, 어떤 것들이 기본권인지 그리고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지 제한의 한계는 어떤 건지 다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헌법에. 자, 그 다음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말고도 여러분들이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만약에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 보도를 했다거나 내가 원치 않는데 나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보도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법률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변호사를 구하는 게 좀 어렵죠. 그런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소비자원,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다음날 바로 차가 고장났다. 이런 경우 아니면 인터넷 광고에서는 분명히 뭐 3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기능이 1가지밖에 없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디에다 도움을 받아야 될까? 아, 나 사기당했어. 이번에 물건 제대로 못 샀어. 하고 한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불만을 접수하면 거기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구제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각 사례에서 인권 침해를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가? 우리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구한 직장에서 기존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한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했었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법에서 자유랑 사립고를 지원했는데 지원할 경우에는 일반고를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 다른 뒤에 있는 말은 어려우니까 앞에 것만 봅시다. 법에서 뭔가 우리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죠. 자,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마찬가지로 선생님 시간 조절을 잘 못했어요. 빨리빨리 볼게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꼭 한 사람의 기본권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끼리 부딪힐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나는 흡연할 자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겠고요. 흡연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권들끼리 충돌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기본권이 더 우선되어야 하느냐? 자,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러한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익이 더 큰 기본권을 우선한다. 그러니까 더 이익이 많은 기본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이익을 따지기 어렵다. 그러면 상위의 기본권. 일반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기본권들이 우선됩니다. 더 높은 기본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본권과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본권 중에서는 인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더 우선되고요. 자유를 위한 기본권과 평등을 위한 기본권 중에는 자유를 위한 기본권이 더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엇 하나 더 우선되는 기본권을 찾기 어렵다. 가장 좋은 건 양쪽을 모두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찾아내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선생님이 계속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문제를 맨 뒤 슬라이드에다 넣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시간 조절을 잘해서 우리 내용 확인하는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단원 에서 가장 마지막에 청소년들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청소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하느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